2022년 5월 일론 머스크가 던진 경고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이제 농담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2026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3년 뒤인 2029년에 닥칠 거대한 경제적 산사태를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신의 자산과 가족을 지켜줄 생존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하나씩 귀로 듣는 경제학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여다볼 부분은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문제입니다. 경제에서 인구는 자동차의 엔진 배기량과 아주 흡사하죠. 한국이라는 거대한 자동차의 엔진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지적했던 핵심도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는 점이었죠. 인구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5명대까지 내려간 상황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례 없는 기록이에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는 달러가 부족해서 나라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젊은 일꾼들이 도처에 넘쳐났다는 사실입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고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려 경제를 다시 일으킬 에너지가 충분했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뿌리째 흔들려도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아주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일할 사람은 눈에 띄게 사라지고 우리가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만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역습이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국가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나라 빚을 더 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서민들의 삶을 압박하죠.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의 골목 상권을 한번 살펴보세요. 학교 앞 문구점이나 분식집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령층을 위한 요양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죠. 이것은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비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제적 신호예요.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니 가게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내몰리죠. 이러한 흐름은 결국 부동산 가격과 금융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2029년이 되면 이러한 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할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핵심 생산 인구가 가파르게 꺾이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과거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경제적 벼랑 끝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스스로 경제적 방어막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사람만이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그 신호를 읽어내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남들이 설마라고 말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죠. 그래야만 다가올 혼란 속에서도 나와 내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대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한번 짚어보죠. 김 대리님은 2023년에 3억 원이라는 큰돈을 대출받아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당시 대출 금리는 5% 정도였고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는 대략 125만 원 수준이었죠.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에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26년을 지나 2029년에 가까워지자 상황은 김 대리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드니 정부는 국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시작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김 대리님이 내야 하는 대출 이자는 어느덧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만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생활비는 줄어들고 아이들 학원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김 대리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의 40% 이상이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다면 당신의 가정 경제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경제학적으로 소득의 40%가 넘는 원리금 상환은 가계가 무너지는 임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삶의 질이 수직으로 낙하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죠. 돈을 버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빚을 내서 자산을 불렸던 서민층입니다.
은행은 절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이자를 챙겨가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금을 갚으라고 압박을 가하죠.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거창한 기업이 아니라 바로 우리네 평범한 가정들입니다. 김 대리님처럼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올인했던 사람들은 이제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죠. 인구가 줄어들면 내 집을 사줄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비싸게 산 집을 나중에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구조와 현금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해서 빚을 줄일 수 있는지는 없는지 고민해야 하죠. 빚 없는 사람이 위기에서 가장 오래 버티고 결국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올 3년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럽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김 대리님이 겪고 있는 막막함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하죠. 빚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방어막을 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출 이자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파산하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이 가계부채의 위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산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우리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이미 지방 곳곳에서는 빈집이 넘쳐나고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죠. 3년 뒤인 2029년에는 이 현상이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번지게 될 거예요. 과거 2010년대 초반 일본의 신도시들이 유령 도시로 변했던 것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박 사장님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의 상가 하나를 분양받아 노후를 준비하셨죠.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얹어서 마련한 금쪽 같은 자산이었죠. 하지만 3년 뒤 그 상가 앞 거리는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한산해지고 말아요. 임차인을 구하려 해도 문의조차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상가 가격은 이미 반 토막이 났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팔 수도 없습니다. 박 사장님의 노후 자금이 차가운 건물 벽돌 사이에 꽁꽁 갇혀버린 셈이에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파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부동산이 과연 3년 뒤에도 가치를 유지할 곳인지 아니면 당장 탈출해야 할 곳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죠. 입지가 좋지 않은 지방의 아파트나 상가는 시간이 갈수록 짐이 될 확률이 높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물리법칙과 같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무섭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핵심 일자리가 있는 중심부를 제외한 외곽 신도시들은 인구 감소에 직격탄을 맞게 되죠.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헐값에 내놓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낡아가는데 유지 보수 비용은 늘어나고 세금 부담은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도심에서 멀어진 주택들이 단돈 1엔의 매물로 나오는 일도 흔하게 발생하죠. 우리도 머지않아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깨달아야 하죠.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더욱더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 시급합니다.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뜯어서 쌀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내 자산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더 넓은 시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해요.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가 알던 상식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니게 되었죠. 부동산 불패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예요. 이러한 자산 가치의 하락은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위기로 번지게 돼요. 특히 우리가 노후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체계가 크게 흔들리게 되죠. 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사라지고 혜택을 받는 고령층만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에요. 국가가 나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시점이죠. 이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이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실 우리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와 같죠. 하지만 인구 구조가 무너진 지금은 이 시스템 자체가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는 고령층만 늘어나면 창고는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결국 더 많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할 겁니다.
지금 50대와 60대이신 분들은 내가 낸 돈을 제때 그리고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국가가 내 노후를 완벽히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은 이제 현실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균열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하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쓸 돈에서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내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같거든요. 여기에 더해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실질 구매력의 처참한 폭락입니다.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예전만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먹는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9,000원이나 10,000원 정도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지만 3년 뒤에는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내 월급이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를 앞지르면 우리는 제자리에 서 있어도 뒤로 밀려나는 꼴이죠.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무섭게 진행됩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그 돈은 사실상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에요. 자산의 숫자만 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실제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평범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부자들은 실물 자산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만 현금에 의존하는 서민들은 고스란히 그 고통을 떠안게 되죠. 이제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내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죠. 특히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소득은 없는데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주거비만큼이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생활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겠다는 소박한 꿈조차 위협받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국가 시스템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을 듣고 있습니다.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진다는 뉴스는 이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이 될 것입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과 공적 부조의 축소라는 양방향의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오늘을 낭비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친 파도를 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막막함 속에서도 길은 반드시 있고 살아남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혼란의 시기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전략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자산 관리의 기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모든 자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기 마련이지만 현금은 그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많은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 중에서 최소한 30% 정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현금으로 보유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돈을 그냥 통장에 놀리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다가올 기회를 사기 위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보셔야 해요. 시장이 공포에 질려 우량한 자산들이 헐값에 쏟아져 나올 때 현금을 넉넉히 가진 사람만이 그 기회를 낚아챌 수 있죠.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평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샀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생존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금을 넉넉히 확보하고 있으면 시장이 크게 흔들려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우리 돈 원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를 일정 비율 섞어서 보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는 오히려 그 가치가 치솟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바꿔두는 것은 집 앞에 아주 튼튼한 방어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위기 상황에서 달러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달러 예금을 이용하거나 달러로 표시된 상장 지수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 기법을 공부하기보다 일단 내 자산의 통화를 다변화하는 것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 금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금은 현금화하는 속도가 달러보다 훨씬 느릴 수 있죠. 진정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당장 시장에서 쓸 수 있는 현금 형태의 달러가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곤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달러로 환전해서 모아두는 습관을 기꺼이 들여보세요. 물론 원화 가치가 안정적일 때는 달러 투자가 큰 재미를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함이죠. 비싼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조금씩 달러 비중을 늘려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에요.
전체 자산의 30%를 현금으로 채우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줄이고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과감히 정리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위기의 파도가 거세게 몰려올 때 배를 띄우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그 현금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서 내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가용 현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길 권해요.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혹한 재앙이지만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을 단번에 바꿀 기회가 됩니다. 주변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도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죠. 현금이라는 든든한 실탄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시장이 바닥을 칠 때 용기 있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습니다. 무모한 투자가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를 만드는 법입니다.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다음 전략은 바로 내 발목을 무겁게 잡고 있는 빚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의 부채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빚 없는 사람이 위기에서 어떻게 가장 강력한 생존력을 발휘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호황기에는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리겠지만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는 그 빚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죠. 특히 금리가 오를 때마다 원리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지금 대출 상환 계획을 냉정하게 다시 그려보세요. 대출 이자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기 시작하면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고스란히 은행의 금고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외식 한번 할 여유조차 사라지고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 사는 기계가 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은행에 방문해 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금리 상승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금리가 바뀔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하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서 앞으로 나갈 비용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만약 대출 규모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자산을 일부 정리해서라도 원금을 줄이는 결단이 필요하죠. 팔리지 않는 부동산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 주식을 붙잡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해 빚을 갚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은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은 단 한 달에 소득 공백만 생겨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파산의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소득 중에서 빚을 갚는 데 나가는 돈이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생존의 마지노선이죠.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지출을 차단하고 오로지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요. 부채 다이어트를 통해 체력을 길렀다면 이제는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죠. 단순히 절약하고 빚을 갚는 것을 넘어 소득의 원천을 다양하게 넓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월급이나 국가의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릴게요. 월급이나 국가의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급격하게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2026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유망했던 직업이 내일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 할 수 있죠. 이런 환경에서 단 하나의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나 지원금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그 가치와 안정성이 예전만 못하죠.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통로를 여러 개로 나누는 파이프라인 구축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사업을 당장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작고 소중한 부업부터 하나씩 늘려가는 태도가 필요하죠. 배당주 투자를 통해 매달 단 5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강의를 여는 것도 적극 추천하죠. 주말이나 퇴근 후의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나만의 전문 영역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작은 부업이든 새로운 기술 습득이든 월급 외에 단 50만 원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죠. 그 50만 원은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가계부를 지탱하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돈을 버는 근육을 키우는 과정은 처음에는 힘들고 지루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노동 시간만을 늘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 몸값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에 맞춰 나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하죠.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은 그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내 머릿속에 든 지식과 손끝에 익은 기술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기 때문이죠. 특히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시장은 숙련된 전문가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핵심은 바로 내가 어떤 가치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죠.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결국은 들어오는 돈의 양을 늘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그리고 돈이 될 만한 일을 적어보세요.
그 접점에서 새로운 소득의 기회를 발견하고 작게라도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죠. 준비된 사람에게는 변화가 성장의 발판이 되지만 멈춰 서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공포 그 자체일 뿐이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며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해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러한 소득 다각화의 노력은 결국 당신을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거나 국가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바꿀 수 있는 나의 현실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진 사람만이 거친 파도를 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 위기와 경제적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빚을 줄이며 소득을 다각화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이 준비들이 모여 3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과는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고는 한국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흔들어 깨우는 신호였죠. 제2 IMF가 올지 안 올지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3년 뒤인 2029년의 한국 경제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과는 전혀 다른 지형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죠. 생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세금과 물가의 압박이 거세지는 시기는 이미 우리 코앞에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며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오늘 3가지의 확실한 생존 지도를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산의 30%를 현금으로 확보하고 그 안에 달러라는 안전한 방패를 섞어두는 것이었죠. 둘째는 금리 폭풍 속에서 나를 지켜줄 부채, 다이어트와 고정금리로의 전환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월급 외에 나만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경제적 근육을 키우는 일이었지요. 이 3가지 약속만 잘 지켜도 당신은 다가올 혼란 속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답을 알고 계신 셈이죠.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 사정을 점검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도 어제와 같은 해가 뜰 것이라 믿으며 방치할 것인가 말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열어 내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권해요. 작은 행동 하나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들고 결국 당신의 미래를 구원하게 됩니다. 당신의 지갑과 가족의 안녕은 오직 당신의 냉철한 판단과 빠른 실행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준비하는 자에게 위기는 인생을 바꿀 절호의 찬스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위기는 끝없는 재앙의 시작일 뿐이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발걸음이 3년 뒤에는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귀로 듣는 경제하기 전해드린 이 생존 시나리오가 당신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지만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따스한 햇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남들이 위기라고 말하며 주저앉을 때 당신은 조용히 실력을 키우고 자산을 지켜내며 다음 시대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라죠. 오늘 나눈 지혜들이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훗날 당신의 평생을 결정짓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증명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 오늘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빚을 줄이고 공부하며 내일을 대비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하죠. 위기라는 거친 파도는 결국 준비된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실어다 주는 고마운 파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그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훌륭하게 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신의 모든 경제적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게요. 지금까지 귀로 듣는 경제학이었습니다.